지금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리스크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대법관 수를 30명이다 100명이다 비법조인도 하게 하자 김어준 대법관 되는 것 아니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을 뭐 둘로 쪼개느니 셀로 쪼개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 대법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플랜들이 사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번 주에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가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또 예. 반응도 냈을 텐데 워낙 많은 메시지들이 또 나오고 있고 네. 후보도 특히 요즘에는 뭐 단일화가 또 너무 핫했기 때문에 네.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아,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에 가보시면 네.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 네. 사법부 장악 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입법부와 사실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대권까지 음, 뭐 쥐어지는데 거기서 만족 못하고 깨끗한 사법부 이런 소리 하면서 사실상 인민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많이 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절대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많이 이제 유세 현장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트가 무시무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수 늘리겠다부터 해가지고 비법조인 거의 뭐 말씀하셨지만 김어준 대법관, 유시민 대법관 이런 사람들 만들겠다는 거냐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또 굉장히 심각하게 아직 덜 알려졌지만 보는 게 법 왜곡죄입니다. 아, 예, 검사의 기소나 법관의 판결이 법을 왜곡했다. 그럴 때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요. 정상적인 판사들이 동료 법관이 내린 판결이 법 왜곡이라고 하겠습니까? 보통 안 하겠죠. 네. 뭐 판사가 뭐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왜 나중에 되면 그럴 겁니다.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왜 검사들을 못 잡아 넣어?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법 왜곡죄 만들었는데 왜 처벌되는 판사가 없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왔는데 그러면서 국민 상식 운운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왜 처벌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되면 특별 재판소를 만들자 그럴 겁니다. 특별 검사를 넘어서 특별재판소라는 말은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 지금은 요새는 뭐 내란 특별 재판소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걸 넘어가지고 법 왜곡하는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가 있어야 된다. 일반 판사들은 못 믿겠다라고 하고 그게 사실상 인민재판 같은 형태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소 이름은 전쟁이 터졌거나 또는 혁명이 일어났거나 그렇죠. 이럴 경우에 뭐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큰 전범 재판이라든지 네. 뭐 그럴 때 나오는 건데. 네. 네. 그런 말이 요즘 민주당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정말 이준석 후보나 뭐 김문수 후보도 네. 이재명 후보 열심히 견제하고 또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제 잠시 동안 이걸 안 하겠다라고 물러서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또 이제 기고만장한 시기가 되게 되면 혹시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지 않겠나. 오늘 또 법제사법위원장이죠.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선되면 뭐 법원 각오해라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게요. 민주당 의원들이 뭐 대법관 100명 뭐 비법조인 이런 얘기 할 때 저도 이제 사석에서 뭐 오며 가며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이런 얘기를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네. 선거 때인데 선거 때는 보통 중도적으로 가려고 각 당이 노력을 하는데 네. 이게 선거 때 할 일이냐 뭐 당신들의 신념은 나는 모르겠고 전략적으로 지금 할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에는 계엄하고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지지율 안 떨어져. 천 의원이 뭘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번에 우리 지지율 절대 안 떨어지고 60% 이상으로 역대 최고 지지율로 무조건 당선될 거니까 네. 뭐 지금 오히려 이런 거 세게 때려잡으면 국민들이 좋아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TV 토론을 거치면서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좀 지지율 깎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국민들 눈치 보는 척을 하는 건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척에 불과하다. 조금만 살아나면 또 다시 또 광란의 어떤 질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본인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 빗댈 경우가 많더군요. 네. 둘 다 같이 젊다는 점 때문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박한 평가를 할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도 좀 나를 세울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때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도 전문 분야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매우 젊지만 마크롱 대통령과 닮아 있는 거는 이제 그래도 정치권 마크롱 대통령 행정 경험이셨고 이런 부분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젊음이다. 준비되지 않은 그냥 젊음이 아니고 네. 준비된 젊음이다. 최소한 뭐 경험과 뭐 전략 이런 면에서는 또 특히 전국 단위 선거를 이제 승리로 이끈 당대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준비된 젊음이라는 면에서 저희가 그걸 차용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이제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 국민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다이나믹하고 변화무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크롱이 일으켰던 기적 같은 거를 또 이준석이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마크롱 비유를 많이 쓰고 현역 있습니다. 의원이 또 없죠. 예, 없었죠 없다는 마크롱이. 점. 저희는 뭐 3명밖에 없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실 때는 아마 원외 정당이었을 겁니다. 앙마르슈가 현역 의원이 예,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네. 원외 정당이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총선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이준석 후보는 3명이나 무려 3명이나 현역 의원을 예, 제가- 가진 정당의 그렇죠. 제가 후보입니다. 또 남들 뭐 몸무게는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어쩌면 애매하게 107석 정도 갖고 있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저희 이제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야 니들 3명 갖고 뭐 하겠냐 빨리 들어와 뭐 합치자 했는데 저는 물론 대놓고는 안 했지만 저는 뭐 이준석 후보만큼 이렇게 대바라지지 못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니 뭐 과반 의석 없는 거는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뭐 자기들은 뭐 107석으로 뭐 할 수 있다고 공통점이 예, 과반이 안 된다는 점에서 예, 제가 속으로 아니, 뭐 자기들도 뭐 예, 물론 이걸 제가 대놓고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0석이 넘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관성도 있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예 없으니까 그냥 정책에 따라서 1당 2당 다 협의도 많이 하고 좀 이준석 후보와 대통령이 되면 진짜 그 당대표들 다 모셔놓고 읍소도 좀 하고 부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제로 베이스에서 조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는데 뭐 당연히 쉽지 않겠죠. 예.